네, 먼저 인사 먼저 드리고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좀 선선해져서 다행인데 하여튼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일 동안.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나라 현대미술에서 개념적인 미술이 어떻게 등장했고 어떤 작가들에 의해서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 강의는 지금 포항공대죠. 포스텍의 인문사회학부 교수로 있는 미술사학자 우정아 교수가 2022년에 썼던 한국 미술의 개념적 전환과 동시대성의 기원이라는 책을 기반으로 해서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 한국 개념미술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주요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4주차 강의서부터 박보나 작가가 진행하게 되는 예술이 내 것이 되는 순간 강의에서 좀 더 상세하고 지금 동시대에 가까운 현대미술 소개가 이루어질 텐데요. 오늘의 제 강의는 그 배경이 되는 미술 사조하고 작가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그 청중께서는 현대미술이 어딘가 좀 난해하고 전문가들끼리만 통하는 미술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 미술 중에서도 개념 미술이라고 하면 아마 당혹스러워하는 분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품을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도 어려운데 그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하라고 하니 더 불편해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은 내막을 알고 보면 그건 역시 어떤 막연한 선입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가 아마 여러분께서 개념미술의 배경을 이해하시고 개념적인 요소가 중요하게 여러 방식으로 등장하는 현대미술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감상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유명한 김한기 작가입니다. 뉴욕에서 74년에 작고하셨는데 이 그림은 작고하시기 1년 전에 그린 그림이죠. 이분의 그림은 화면 전체를 똑같은 방식의 점과 선으로 반복해서 채워나가는 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주 균질적인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뭐 청색이면 청색의 평평한 색면을 만드는 대단히 좀 그 수행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어떤 돌을 닦듯이 그냥 반복적으로 같은 일을 되풀이해서 그 화면을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0년대에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제목이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하는 식 구절을 가져와서 관객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 그림이 이 점 하나마다 누군가의 구체적인 뭐 이야기가 담긴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그 그림을 읽고 또 좋아하는 미술 애호가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50년대, 그러니까 뉴욕으로 건너가기 전에는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형상이 있고, 구체적인 형상이 있고, 그러나 그 공간이 어떤 원근법에 의한 뭐 사실적인 풍경의 재현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화면으로 추상적인 방식으로 구성되는 일종의 이제 구상과 추상의 경계에 있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 이제 주로 등장하는 뭐 다랑아리 같은 소재, 이 그림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비슷한 소재가 나오는데요. 다랑아리 같은 소재를 통해서 현대적인 반추상의 그림이면서 또 한국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그런 세계를 추구하던 시절의 작품입니다. 근데 이제 뉴욕으로 건너가시면서는 아예 이 구체적인 형상을 지우고 화면을 그냥 도 닦듯이 이렇게 점 찍어가면서 채워나가는 그런 작업으로 넘어가게 됐죠. 이 그림은 다 아시듯이 박수근 작가의 빨래터라는 그림입니다. 서울 옥션인가요? 하여튼 경매에서 40억이 넘는 가격으로 판매되는 바람에 아무튼 화제가 됐던 하여튼 한국 현대미술품으로서 그 당시에 최고가를 기록했던 작품입니다. 이렇게 김환기, 박수근 뭐 이런 분들로 대표되는 이중섭 작가도 물론 이제 그 같은 세대로 포함되긴 합니다만 그 당시 한국의 현대회화가 있었고 하여튼 조금 더 현대적인 방식의 한국적인 서양화죠. 그 세계가 있었고 바로 그 옆에는 이와 같은 사실적인 화풍에 대단히 이렇게 아카데믹한 화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50년대, 60년대까지 화단의 중심 세력을 이루고 있던 분들은 바로 이렇게 사실적인 그 서양의 고전적인 유화의 전통을 그대로 전수한 사실적인 화가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화가가 김인승 작가입니다. 이분은 일찍이 일본에서 유학을 했고 해방 후에는 이화여대 교수로 또 국전심사위원으로 한국 근대미술계를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근데 뒤늦게 이제 이분의 친일 행적이 밝혀져서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이 서양의 고전적인 사실화 기법에 충실하고 또 그 안에다가 이제 한국적인 소재를 끼워 넣는, 지금 이 그림에도 여성의 뒤에 다랑아리 하나가 있고요. 뭐 곳곳에 그런 한국적인 요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의 화풍이 전후 한국 화단에서 제일 중요한 공모전이었던 국전의 어떤 전형적인 스타일로 굳어졌습니다. 이른바 국전풍의 이런 그림들을 그 당시 많은 화가들이 답습하고 비슷비슷한 방식으로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그 학교를 그만두시고 하와이로 건너가서 지내다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그 화단 속에서 1960년에 일군의 젊은 미술가들이 이 국전의 이런 그 아카데미즘에 반발하면서 덕수궁 돌담에다가 그림을 거는 파격적인 전시를 열었습니다. 이게
아마 60년이니까 4.19 직후에 그런 그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두 개의 전시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이 덕수궁 그 돌담에 하나는 서울 미대 출신 그 젊은 작가 8명이 벽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건데요. 벽전이라는 그 이름으로 자신들의 그림을 당시 그 국전이 열리고 있던 덕수궁 그 바깥에 돌담에다가 작품들을 전시했던 거고, 곧 이어서 서울대 홍대 출신의 젊은 작가 12명이 60년대 미술가 협회라는 협회 하나를 만들면서 단체를 만들고 60년 전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덕수궁 돌담의 맞은편에다가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젊은 작가들이 주도한, 젊은 추상 작가들이죠, 추상화가들이 주도한 이 두 개의 전시가 한국 미술의 방향을 바꿔놓은 하나의 미술사적인 사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전풍의 사실화가들이 주도했던 미술계의 분위기가 새로운 젊은 작가들의 추상화에 의해서 점점 그 뒤로 밀려나고 60년대 말 정도 되면 이 당시 이 젊은 추상미술 운동을 주도했던 박서보, 윤명로, 정창섭, 김봉태, 하종현 이런 작가들이 한국적인 새로운 모더니즘 미술을 주장하면서 미술계의 주도권을 쥐는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우환 작가는 그 당시 전시 장면이고, 얼핏 봐도 이 그림들이 그 국전풍의 사실화하고는 전혀 다른 그림들인 거죠. 이우환 작가도 또 현대미술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전후에 서울미대에 입학을 했다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학교를 졸업을 안 하셨습니다. 이분이 미대 중퇴하고 일본으로 밀항을 해서 일본의 전위미술 운동의 중심 그룹인 모노파에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70년대부터 한국 모더니즘 미술에서 어떤 정신적인 또 이론적인 지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70년대 한국 미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모더니즘 미술, 또 한쪽에 사실주의, 구상미술, 이렇게 양분된 두 경향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추상이고 다른 쪽은 구상인데, 모더니즘을 진보적인 경향이다 하고 구상미술을 보수적인 경향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이 두 미술의 그 미술을 주도하는 두 세력에 대해서 도전한 새로운 실험적인 젊은 작가들이 1970년을 기점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딱 이렇게 사진 한 장 남아있는 작품인데요. 한국의 미술사를 쓰면 꼭 들어가는 그림입니다. 이게 김구림 작가가 이 살고지 다리 그 근처에 뚝방의 잔디밭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불태워가지고 만든 그야말로 대지 미술 작품인데요. 이런 식의 미술이 1970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그러니까 소수의 실험적인 그 미술가들, 이분들은 1960년대 중후반에 서구, 그러니까 주로 미국이죠. 미국에서 컨셉추얼리즘, 컨셉추얼 아트라고 그런 이름으로 시작된 개념미술 사조의 영향을 받고 그 한국의 환경 안에서 새로운 미술을 추구했던 젊은 작가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80대 원로 작가가 됐습니다만 그 당시 70년대에는 그야말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20, 30대의 무명 작가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그 구상적인 고전적인 구상 미술은 물론이고 60년대 이후에 새로운 주류로 부상하기 시작한 추상 미술, 또 단색화 계열의 미술하고도 거리를 두면서 대단히 파격적이고 전위적인 소위 아방가르드 미술을 추구했습니다. 주류 미술계 외곽에서 자신들의 실험 미술을 추구했던 이분들은 사실 인생이 그렇게 편안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로 지내다가 말년에 비로소 미술계에서 새롭게 평가를 받고 갑자기 인기 작가가 되고 평생 팔지 못했던 작품들, 그냥 창고에 쌓아놓았던 작품들이 70대가 넘으면서 갑자기 팔리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극적인 인생 역전을 경험하신 분들도 이 중에 있습니다. 김구림 작가는 이제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로서는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림을 왜 캔버스에만 그려야 되느냐? 우리가 그냥 대지로 나가서 대지에다가 그걸 캔버스로 삼아서 거기에다 자기 생각한 그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잔디밭에다 불을 태워서 불을 질러서 흔적을 남기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이런 식의 그 행위가 우리가 그때만 해도 간첩을 항상 조심해야 되고, 하여튼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보면 신고를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양반은 그걸 감수하면서 거의 뭐 미친 짓을 했던 분입니다. 60년대 말에 우리나라에서 아마 미술가가 만든 최초의 실험 영화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직접 만들어서 자기가 촬영한 서울의 일상입니다. 그것을 그냥 스토리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차곡차곡 연결해가지고 맥락 없이 만든 작품을 놓고, 영상을 놓고 24분의 1초의 의미라고 아주 의미심장한 제목을 붙였는데, 이것을 그냥 시중에 극장에서 극장에서 상영을 하려고 했다가 아무튼 저지를 당하고 뭐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36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지금 이제 90이 되신 분인데, 이분은 정규 미술 교육을 제대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미술을 독학으로 했다고 하고요. 지방의 한 미술대학에 입학했다가 1년 만에 이건 내가 하려고 하는 예술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중퇴를 하고, 그 후로 어느 섬유회사의 사무직으로 일하면서 직장생활 하다가 30대 중반이 돼서 이렇게 파격적인 실험 미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경우도
미군 부대를 통해서 흘러들어온 미국 미술 잡지, 또 일본의 미술 수첩이라는 잡지, 뭐 이런 것들이 그 당시 해외 미술에 아주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통로였는데, 그걸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고 거기서 자극을 받아서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됐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캔버스 대신 그 광활한 대지에서 뭔가를 하는 이 미술 형식도 미국 작가들이 이미 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미국의 또 젊은 작가들이 화랑에서 미술 판매되는 미술 말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에서 직접 뭔가 자기를 표현하고 하는 그런 미술을 시도했는데, 그걸 우리가 대지 미술이라는 이름으로 미술사적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그 영향을 아마 받아서 우리나라 최초로 대지 미술을 한 사람입니다. 70년대에 이런 식의 영화, 영상 또는 밖에서 잔디밭을 불태우는 이런 행위는 미술로 인정되지도 않았었고, 오히려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퇴폐적인 활동, 반사회적인 활동으로 여겨져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일도 있었고, 이분은 계속 당국의 감시와 통제를 경험하고 또 그걸 의식하면서 작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분은 일상적인 물건을 가지고 그 물건의 상태를 변형해서 관객에게 어떤 생각을 유도하는 그런 작업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철물점에서 구입한 삽판자루를 자르고 삽에 쇠붙이를 부셔서 이렇게 바닥에다가 흐트러 놓고 이걸 작품이라고 전시를 한 거죠. 또는 이게 사진이 딸랑 이거 한 장 남아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식탁보를 놓고 식탁보 위에다가 젖은 걸레 하나를 얹어놨어요. 그 젖은 걸레에서 번져 나간 얼룩이 식탁보에 번지는 것을 그대로 실크 스크린 판화로 재현해가지고 그 식탁보에다가 찍고 그걸 이제 어느 판화 전시에다가 출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판화냐? 이게 판화 아니다. 이런 이제 논란을 빚기도 했는 그런 작업인데, 결국은 걸레는 실제 걸레고 또 삽도 실제 삽인데, 이 작가가 의도한 바는 어떤 사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낸 흔적, 그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관객이 그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을 머릿속에서 떠올리게 하는 그런 방식의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작업을 한 거죠. 잔디밭을 불태워서 만들었던 작업의 축소판, 다른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통해서 사물과 함께 그 사물이 그 경험한 또 사물과 함께 일어났던 어떤 사건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사건이 일어난 과정과 시간에 대해서 관객이 생각해보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런 작품의 맨 밑에 깔려있는 의도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식의 사물에 대한 작업은 사실은 사물을 우리가 캔버스에다 옮겨 그리는 건
짓고 또 흙으로 만들어서 그걸 재현하는 건 해봤지만 직접 그 사물을 작품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낯설고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의 그 실험적인 사물의 작업, 오브제 작업이 나중에 제가 미술 작업을 하는 데서 상당히 큰 영향을 주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이 2018년에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대규모 회고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1970년에 했던 현상에서 흔적으로라는 작품을 조금 축소한 상태에서 과천 현대미술관 앞에 잔디밭에다가 재현을 했던 사진입니다. 근래에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회고전이 있었고 그 회고전도 결국은 작가와 미술관이 이렇게 뭔가 이견이 있어서 작가가 하고 싶은 걸 이제 못하게 하는 바람에 상당한 충돌과 마찰 속에서 끝났다고 합니다. 네, 다음 작가 보시겠습니다. 성능경이라는 분인데요. 44년생입니다. 이제 80이 넘으셨죠. 홍익대학을 나왔고 1970년대 중반에 실험적인 퍼포먼스와 사진 작업으로 미술을 시작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사실 평생 작품을 해왔지만 한 번도 작품을 팔아본 적이 없는 정말 제야의 이단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예술고등학교 교사로 생계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이 사람이 가리키는 미술이 대학 입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한테 엉뚱한 거 가리키고 그러는 바람에 학교를 그만두고 상당히 좀 경제적으로도 힘든 그런 생활을 하셨는데 이분이 3년 전이죠. 3, 4년 전에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이라는 그러니까 굴지의 미술관이죠.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한국의 실험미술이라는 제목의 기획전을 하는데 그때 3명의 작가로 거기 출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안 팔렸던 작품들을 화랑들이 달려들어서 팔고 엄청나게 그 인기 작가가 된 그런 케이스예요. 하여튼 이게 굉장히 흥미진진한 일인데요. 이분이 74년에 발표한 신문 작업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74년 6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어느 그룹전에서 전시를 하는데 이렇게 벽에다가 판넬을 붙여놓고 신문지 그냥 그날 일자 동아일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일 그날 나온 신문을 가지고 화랑에 와서 신문에 기사를 다 오립니다. 기사를 오려서 파란색 아크릴통에다가 넣고 나머지 광고하고 그 신문지 쪼가리 남은 거하고는 옆에 투명한 통에다가 집어넣고 이런 식의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신문 기사에서 기사를 오려서 따로 모으고 하는 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 관심 있는 기사를 스크랩하는 행위인데 그것을 미술 행위로 가지고 온 겁니다, 이분이. 근데 이것은 또 상당히 그 위험한 뭐라 그럴까요? 이 정치적으로 위험한 행위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동아일보의 그
백지 광고 사태. 그러니까 정부가 검열을 하면서 광고주들한테 압력을 넣어서 동아일보가 광고를 하나도 못 받게 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광고비를 내서 그냥 백지 광고들을 이렇게 한동안 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74년 12월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기에 신문을 가지고 기사를 오려서 뭐 버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은 결국은 그 언론 검열을 비판하는 내용을 직설적으로 담고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작가는 그 나중에 회고하는데 자기가 이 작업을 할 때 언제든지 공안 당국에서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그 공포감을 계속 느끼고 있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러니까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전시 형태로 했던 것을 76년에는 퍼포먼스로 바꿔요. 그래서 신문에서 기사를 읽습니다. 기사를 읽고 자기가 읽은 기사를 면도칼로 도려내서 따로 빼고 신문이 이제 너덜너덜해지는 거죠. 아예 내용이 빠져버린 신문의 종이 쪼가리만 남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건데 이 작업을 할 때 신문을 읽을 때는 목소리가 떨렸고 이 면도칼로 기사를 오릴 때는 손이 떨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93년 그러니까 2023년이죠. 2년 전, 3년 전인가요? 2년 전에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이 퍼포먼스를 재현했어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이 미국 관객들 앞에서 동아일보 미주판이겠죠. 동아일보를 하여튼 1시간 동안 읽어요. 읽고 거기서 그 기사를 오려내는 그 퍼포먼스를 재현했을 때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퍼포먼스와 함께 사진 작업을 자기의 그 개념적인 미술의 주요한 매체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사과 하나 먹는 자신의 모습을 단계적으로 연속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그걸 나란히 붙여놓고 작품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거나 또는 무슨 얇은 책자 같은데요. 책자 하나를 자기 몸으로 어떻게 이렇게 붙들고 있는 모습을 연속 사진으로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뭐 입으로 물고 있고 뭐 겨드랑이에 끼고 있고 하여튼 온갖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9장의 사진을 연작으로 찍어놨고 이분이 녹본동에 사셨다는데 그 무렵에 여기라는 제목으로 자기가 살던 집 앞에서 거울 하나를 위에다가 걸어놓고 그 거울을 바라보면서 카메라를 들이대서 사진을 찍어요. 그걸로 360도를 돌면서 18장의 연작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이 그 구겐하임 미술관의 사진 컬렉션의 소장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만 해도 한국 미술에서는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뭐 이상한 장난이다 이렇게 됐던 것이 지금 미국의 중요한 미술관의 소장품이 됐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놀라운 일인데 이분은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정치적인 2015년이니까 뭐 그렇게 큰 압박감을 느끼면서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런 식의 작업도 하고
2013년에 그 개인전 국립현대미술관 개인전 개막식 날 했던 퍼포먼스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지금 연세가 80인데 저희 뭐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파격적이고 도발적인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그 대표 작가들, 뭐 김구림, 뭐 성능경, 이건용 이런 분들이 아무튼 2020년대 이후에 그야말로 새롭게 재조명되고 재평가되면서 2023년에 이렇게 몇 개의 그 전시가 연달아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다시 이우환 작가인데요. 이우환 작가의 선으로부터라는 1978년 작품입니다. 이것은 1994년 이것도 이제 94년 작품 또 관계항이라고 해서 자연석하고 그 철판을 그냥 단순하게 배치해서 그걸로 어떤 공간적인 긴장감을 만드는 조각 작업으로 관계항이라는 작업이 196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변형되면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이우환 작가의 점으로부터라는 작품이고 근래에 김건희 씨가 소장품으로 갖고 있었던 게 발견된 작품도 이런 계열의 이우환 씨 작품입니다. 근데 이런 식의 그림들 또는 박서보 작가의 그 묘법 시리즈, 그냥 물감을 발라놓은 캔버스에서 연필을 가지고 그냥 계속 선 긋는 행위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무의자연의 상태로 돌아간다, 뭐 이런 그 이야기인데 이것은 하종현 선생, 같은 단색화 계열의 대표 작가죠. 이분이 캔버스에다가 앞면에다 그리질 않고 뒷면에서 물감을 이렇게 밀어내서 앞으로 흘러나온 그 흔적으로 이렇게 작품을 만든 작품이고, 다 74년, 70년대에 진행됐던 작업입니다. 또 같은 시기에 유명한 물방울로 유명한 김창렬 작가는 아주 사진처럼 그 사실적인 물방울을 그렸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만들어낸 형상은 이분들이 하고 있는 그 단색화의 그 균질적인 색면을 만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하나의 그 동일한 조류 속에 이렇게 포함되는 그런 작업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1970년대에 했던 미술은 앞에서 보신 김구림이나 성능경 같은 작가의 전위적인 미술하고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미술인 거죠. 70년대에 이우환, 박서보, 하종현, 또 뭐 김창렬 이런 분들로 대표되는 한국적인 단색화가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세력으로 자리를 잡게 됐고, 그러는 동안 개념미술 작가들은 이 단색화가들의 흐름 속에 흡수되지 않고 그들과는 아주 다른 급진적인 실험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
또 다른 한 분이 이강소 작가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분의 그 당시 대표적인 작업인데 전시장 안에다가 살아있는 닭 한 마리를 놓고 그 닭 주변에는 횟가루를 뿌려놔요. 닭은 이제 한 점에 묶여 있어서 정확히 그 정해진 반경 안에서만 움직이게 되는데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닭이 거기서 돌아다니면서 자연스럽게 퍼뜨린 석회가루의 흔적이고 이게 미술 작품이다 이렇게 이제 전시를 한 거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그 이전이긴 합니다만은 73년에 명동화랑이라고 하는 그 당시 몇 개 안 되던 화랑을 일주일 빌려서 거기서 개인전을 한다고 하면서 작품을 전시한 게 아니라 근처에 술집의 의자 탁자를 빌려와서 그냥 술집을 차린 거예요. 일주일 동안 친구들이 와서 계속 막걸리 마시면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술 마시는 그런 공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런 식의 실험적인 작업들이 한쪽에서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제가 이분들을 우리나라 1세대 개념미술가다 이렇게 그냥 편의상 동칭하는데 1세대 개념미술가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이건용 작가입니다. 1942년생이시고요. 이 양반은 70년대 초에 그 젊은 미술가들의 그 그룹인 ST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 공간, 스페이스 앤 타임이겠죠. ST 그룹의 를 주도한 분이고 대단히 그 현대 미술에 대해서 이론적이고 지적인 탐구를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그 창립전에서 내놓았던 작품이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인데 그냥 통째로 나무와 그 흙덩어리를 사각형 육면체로 자른 흙덩어리를 전시장 안에 옮겨다 놓은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을 가지고 73년에 파리 비엔날레에 참가하기도 했고요. 75년에 장소의 논리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가가 땅바닥을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저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자기가 가리켰던 지점의 주위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여기라고 부르고 그리고 나서는 그 원 밖으로 나와서 그 원을 가리키면서 저기라고 부릅니다. 이게 결국은 여기가 되기도 하고 같은 지점이 여기가 되기도 하고 저기가 되기도 하고 거기가 되기도 하는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언어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가리키는 도구인데 그것이 얼마나 자의적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대단히 개념적인 그 퍼포먼스 행위입니다. 이분들이 이 당시에 이런 식의 작업을 하게 되는 데는 언어학 또 그 현상학 이런 그 서구의 철학적인 사상에 대한 공부가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70년대면 제가 73학번이니까
이 당시에 대학을 다닐 시절인데 아무튼 선배들 따라서 뜻도 잘 알 수 없는 뭐 현상학 서설이니 뭐냐 하는 온갖 기호학이니 하는 책들을 봐야 꼭 그걸 공부를 해야 미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하면서 좀 쩔쩔매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이걸 내가 이해를 못하는지 이걸 번역이 잘못된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다들 책 한 권씩을 끼고 다녀요. 하여튼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분위기를 만든 아무튼 대표적인 그룹이 ST 그룹이고 그 그룹의 리더가 이건용 선생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작업은 중심을 이루는 것이 결국 작가의 신체와 그 신체와 화면 사이에 어떤 일어나는 그러니까 그리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조건을 설정해 놓고 그림을 그리는데 이를테면 왜 그림을 화가는 캔버스 앞에서만 그리느냐, 나는 뒤에서도 그려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베니아판 뒤에서 저렇게 선을 긋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캔버스를 채우는 화면을 채우는 작업, 이것은 결국 화면의 어떤 그려낸 결과가 어떤 조형적인 질서나 그러니까 아름다운 무슨 구성을 보여준다는데 목표가 있지 않고 신체가 내 몸이 그 위에서 지나간 어떤 흔적 자체를 보라는 것,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하여튼 이런 식의 작업은 캔버스 화면을 넘어서 그냥 공간으로 확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시장 한쪽 끝에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백목으로 선을 계속 긋고 한 발씩 앞으로 나가는 퍼포먼스입니다. 근래 다른 데서 하신 거고요. 이런 식의 이제 작업을 하셨는데 이분은 오랫동안 아주 조용히 그 군산대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하시면서 70년대에 뭐 실험미술 하셨던 분 이렇게 정도로 그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듯 했다가 2014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원로작가 회고전을 열어줬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대표 작가로 국내외의 미술계에서 급속히 재평가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70년대에 활동했던 작가가 나이 70이 넘어서 국내 미술시장, 국내 미술계, 미술관과 미술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최고의 작가가 되는 것, 하여튼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요. 80을 넘긴 나이에 지금도 엄청난 전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작가들, 제가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조금만 더 하고 휴식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실험적인 작가분들의 작업은 70년대 중반에 아예 그 단색화가들, 단색화 계열의 평론가들과 그 작가 집단한테서 상당히 그 신랄한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서구 미술의 언어와 사상을 그냥 갖다가 베껴 쓴
아주 표피적이고 치졸한 현상이다라고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한 평론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단색화에 우리나라의 이런 계열의 작업에 이론적인 기초를 세우신 분이 이일 선생이신데 홍대 교수 하셨고요. 이분이 아주 신랄하게 이 실험 미술가들의 그 퍼포먼스와 온갖 사진 작업과 이런 것들을 비판했습니다. 이건용 작가, 방금 보신 이건용 작가는 자신이 이끌었던 ST 그룹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81년에 해체하고 맙니다. 근데 이 당시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ST 그룹과 이건용 또는 이강소 뭐 이런 분들의 실험 미술 활동은 우리나라 미술이 추상 미술에서 이 단색화 미술로 옮겨가는 그 과도기에 있었던 혼란상 또는 그것을 정리하는 정지 작업의 과정이다. 이런 정도로 미술사적인 평가를 받는 상태였어요. 그것을 제대로 어떤 하나의 중요한 한국 미술사의 중요한 그 시기로 평가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것에 대한 재평가가 이제서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나라 미술은 박서보 선생을 비롯한 일군의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건 왼쪽은 박서보 선생이고 오른쪽은 권영우 선생의 한지 작품이고요. 여기도 정상화 선생이라는 분의 그 캔버스 유화 작업인데 이분도 거의 비슷한 방식의 그냥 평면적인 단색화를 그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리는 방식이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캔버스 위에다가 실을 저렇게 격자로 이렇게 묶어놓고 그 위에다가 물감을 발라요. 그리고 물감이 굳기 전에 그 실을 뜯어냅니다. 그러면 그 물감과 물감 사이에 그 실이 지나간 흔적이 이런 식으로 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주 독특한 색면을 만드는데 이런 미술이 이제 우리나라 미술을 대표하는 그 미술로 아예 공식적으로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배경에 우리는 백이민족이고 백색은 우리의 어떤 정체성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어떤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백이민족의 정체성을 현대적인 모노크롬 회화로 구현한 것이 단색화다. 이제 이런 식의 논리인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기교적인 어떤 표현이나 뭔가를 가리키는, 뭔가를 지시하는 그런 식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무의 자연의 상태를 지향한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상당수의 그 같은 세대 작가들이 거의 비슷한 그 집단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시기가 진행이 됩니다. 70년대, 80년대에 이어서. 그러나 이분들의 작품도 이우환 작가와 아주 몇몇 그 이름값이 있었던 작가를 제외하고는 평생 작품 팔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10년대에 들어서 한국의 단색화가 아무튼
시장에서 먹히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분들 역시 말년에 창고에 계속 쟁여놨던 모든 작품을 다 팔아서 창고를 비우고 엄청나게 많은 신작을 하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행복한 시기를 또 보내게 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1세대 한국 개념미술가들과 그 배경이 되는 한국의 단색화 또는 한국의 구상회화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잠깐 휴식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이분들 다음 세대에 해당되는 1950년대생, 60년대생 출생 작가들의 작업을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